1957년 음력 10월 21일 경상도 순흥의 한 유배지에서 32살의 한 남자가 사약 잔을 받아 듭니다. 왕의 아들이었고 왕의 형제였으며 왕의 숙부였던 남자. 그는 잔을 들고 한양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월 쪽을 향해 절을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거기 자신의 조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영월 숙부와 장인의 죽음을 전해 들은 17살의 소년이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세조실록은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세종대왕의 아들과 세종대왕의 손자가 동시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 왕자의 이름은 금성대군 이유,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왕자 중 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왜 권력의 편에 서지 않았을까요? 형이 왕이 된 세상에서 조용히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끝내 목숨을 걸고 조카의 편에 섰을까요? 오늘 조선 왕조실록과 역사 사료를 바탕으로 금성대군의 탄생부터 죽음, 그리고 200년이 넘는 시간 끝에 이루어진 복권까지 그의 32년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길지만 그만큼 깊이 있게 준비했으니 편하게 보실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두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자 26년 세종 8년 음력 3월 28일 한성부 정궁에서 한 왕자가 태어납니다.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심씨 사이에서 태어난 여섯째 적자, 이름은 이유. 훗날 금성대군이라는 봉호를 받게 될 아이입니다. 세종과 소헌왕후 사이에는 모두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문종, 둘째 수양대군, 셋째 안평대군, 넷째 이명대군, 다섯째 광평대군, 그리고 여섯째가 바로 금성대군이었고 이어서 평원대군, 막내 영흥대군이 있었죠. 금성대군의 양육은 할아버지 태종의 후궁이었던 의빈권 씨가 맡았습니다. 왕실에서는 왕자들의 양육을 적임자에게 맡기는 관례가 있었는데 금성대군은 어린 시절부터 궁 안팎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7월에 433년 세종 15년 겨우 8살의 나이에 금성대군에 봉해집니다. 그리고 첨삭바의 336년 11살에는 바로 위형인 광평대군과 함께 성균관에 입학합니다. 왕자들이 성균관에 나란히 입학한다는 건 세종이 자녀 교육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듬해인 천인학가학과 17년 12살이 되던 해에 금성대군은 참찬 최사강의 딸과 가래를 올립니다. 12살의 혼인이라니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 왕실에서는 이른 혼인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6월 세종은 금성대군에게 특별한 역할을 부여합니다. 바로 태조 이성계의 8째 아들 의안대군 이방석의 봉사손으로 삼은 것입니다. 의안대군 이방석은 제1차 왕자의 난때 이방원에게 살해된 비극적 인물이었죠. 세종이 여러 아들 중 금성대군을 의안대군의 봉사손으로 지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금성대군을 신뢰하고 총애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총애를 보여주는 더 결정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첨의학과가 40년, 세종 22년 금성대군이 15살 무렵 창진, 즉 천연두에 걸려 생명이 위독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때 세종이 어떻게 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종은 내일을 급파해 금성대군을 진료하게 하는 한편 영추문을 열어두고 수시로 의원들에게 그의 병세를 물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들 걱정에 전전긍긍한 것이죠. 다행히 금성대군의 병이 완쾌되자
세종은 크게 기뻐하며 치료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파격적인 상을 내립니다. 시병한 황관에게는 말 한 필과 밭 5겨를, 의원 노중래에게도 안구마 한 필과 밭 5겨를 주었고 심지어 유모의 남편에게까지 관직을 올려주었습니다. 이 기록은 실록에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남아 있어서 세종이 금성대군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세종의 총애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츠우케아가 84년과 체엠바카가 85년, 세종이 몸이 아팠을 때 여러 아들의 사저 중에서도 특별히 금성대군의 집을 찾아가 요양했습니다. 츠이식에서 89년, 세종 31년에는 아예 금성대군의 집에 가서 2개월이나 머물렀습니다. 왕이 신하의 집도 아닌 아들의 집에서 2달이나 지냈다는 건 단순한 총애를 넘어 깊은 정서적 유대가 있었다는 뜻이 아닐까요? 이 연로는 반드시 장차일을 일으킬 것이므로 내가 심히 염려한다. 너희들은 이를 알라. 이것은 경고였을까요? 위협이었을까요? 수양대군은 자신의 야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을 미리 제거하고 동생들에게 암묵적 복종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금성대군은 이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칠미하가 53년, 단종 1년, 음력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이 마침내 칼을 뽑아 듭니다. 한명회, 권람, 홍달손, 양정 등 측근 무사들을 이끌고 먼저 영의정 김종서의 집을 급습합니다. 김종서는 자택에서 수양대군이 휘두른 철퇴에 맞아 쓰러지고 이어 그의 아들까지 살해됩니다. 그날 밤 좌의정 황보인을 비롯한 조정의 핵심 대신 수십 명이 한꺼번에 제거됩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이름뿐인 왕인 단종 위에서 사실상 모든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서각 55년, 단종 3년, 마침내 조카 단종에게 왕위를 선임받는 형식으로 왕좌에 오릅니다. 조선 제7대 왕 세조의 탄생입니다. 15살의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숙부와 조카, 세종의 아들과 세종의 손자가 각각 순흥과 영월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산이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 배치 자체가 한명회의 의도적 책략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금성대군이 단종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 반드시 뭔가를 시도할 것이고 그때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함정이었다는 해석입니다. 1456년 세조 2년, 세조가 왕위에 오른 지 1년, 조정에는 세조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훗날 사육신으로 불리게 되는 6신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명나라 사신이 오는 연회를 이용해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을 씁니다. 초목하고 7년, 세조 3년, 경상도 순흥도 호부, 금성대군은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순흥은 작은 시골 고을이 아니었습니다. 경상도 내에서도 상당한 규모를 가진 도호부로 부사가 다스리는 꽤 큰 행정단위였습니다. 금성대군은 순흥에서 이보흠에게 접근합니다. 금성대군은 조카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금성대군과 이보흠은 본격적으로 거사를 계획합니다. 순흥부의 군사와 향리, 지역 사족들을 모으고 경상도 각지의 양반들에게 경문을 돌려 동참을 호소합니다.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의병을 일으켜 한성부로 징역하고 수양대군을 축출한 뒤 영월에서 단종을 모셔와 복위시킨다. 그런데 거사 직전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금성대군과 이보흠이 작성한 경문의 초고를
관노와 시녀, 김년이 빼내어 달아난 것입니다. 일설에는 이 관노가 한성으로 달려가 세조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풍기군수 김욕급에게 고발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보음 자신이 마지막 순간에 배신하고 고변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사는 실행되기 전에 좌절됩니다. 세조는 순응에 관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때 벌어진 일이 바로 정축지변입니다. 관군은 순응도호부를 급습합니다. 거사에 동참했거나 동참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무차별로 살해됩니다. 순응 주민들의 피가 죽개천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피가 약 10리, 지금의 약 4km나 떨어진 마을까지 흘렀다는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금성대군은 한양을 향한 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대신 단종이 유배되어 있는 영월을 향해 절을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일화가 사실인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수백 년간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금성대군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금성대군이 죽은 뒤 그의 이름은 조선의 공식 기록에서 철저히 지워집니다. 종칠록에서 삭제되고 자손들은 노비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승자의 역사가 패자의 흔적을 지우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62년이 흐른 처음맥의 19년, 중종 14년, 금성대군의 증손자 이이가 대궐문 앞에 집자리를 깔고 앉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매일같이 금성대군의 억울함을 소리 높여